1945년 봄이 되자 나치 독일의 패망은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지리멸렬했던 독소전쟁은 우주방어에 성공한 소련이 바가라티온 작전으로 독일 본토까지 반격하는 데 성공하여 독일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연합군에게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서부전선에서는 히틀러의 마지막 발악 아르덴 대공세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 그나마 지키고 있었던 프랑스와 벨기에를 상실한 상태였죠. 개전 초기 전 유럽을 장악할 것만 같았던 무적의 나치 독일군은 이제 점령지를 모두 상실하고 독일 본토까지 위협당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2월에 일어난 드레스덴 폭격은 독일의 패망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는데, 이 폭격은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고 파괴적인 폭격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당시 드레스덴은 독일에서 중요한 교통과 통신의 중심지였으며 군수품 생산과 전산 보급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연합군은 이 도시에 수백 대의 폭격기로 쑥대밭을 만듦으로써 독일의 전쟁 지속 능력을 약화시키고 동부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소련군을 지원하며 전쟁을 빠르게 끝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민간인이 많이 살고 있는 안전지대였고, 그 중에는 전쟁을 피해 드레스덴으로 피난온 난민들도 있었죠. 1945년 2월 13일 밤 첫 번째 공습이 시작되면서 영국 공군의 폭격기 약 800대가 독일의 드레스덴 상공에 도달해 도시를 집중적으로 폭격했고, 이 첫 공격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 공군도 합류해 연속적으로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드레스덴은 순식간에 초토화가 됐으며 그곳에 있던 최소 2만 5천 명에서 최대 4만 명의 사람이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드레스덴은 폭격 당시 군사적 중요성이 낮았고 독일은 이미 폐색이 짙어지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도한 폭격이라는 비판이 컸습니다. 이는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있었고 민간인을 겨냥한 비인도적 폭격이라는 비난을 받았죠. 드레스덴이 그동안 안전한 도시로 여겨졌지만 연합군의 대규모 폭격으로 폐허가 되면서 독일 국민들은 전쟁의 패배가 눈앞에 다가왔음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연합군의 전략적 공습은 독일의 항복을 더욱 앞당기고 있었지만 히틀러와 독일 지도부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며 무모한 반격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독일군은 유능한 병사들을 대부분 잃고 힘없는 민간인들로 구성된 국민 돌격대와 예비군으로 급하게 조직한 국민 척탄병밖에 없었는데 말이죠. 독일의 수도 베를린만 남은 상황에서 연합국의 수장인 소련의 스탈린과 영국의 처칠, 미국의 루스벨트가 크림반도의 휴양도시 얄타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독일과 일본의 항복 시 전후 처리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 그만큼 연합국의 승리가 확정적이었습니다. 세 국가의 입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스탈린은 독일 본토, 특히 베를린을 점령하는데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는 소련의 전쟁 중 막대한 희생과 고통에 대한 복수심, 그리고 전후 유럽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필요 때문이었습니다. 스탈린은 소련이 가능한 많은 독일 영토를 점령하여 전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했습니다. 루스벨트는 전후 세계의 질서에서 소련을 포함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유엔을 통해 평화적인 국제 질서를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전쟁 후 미국의 역할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은 소련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 소련이 독일을 점령하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처칠의 주요 관심사는 소련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서유럽의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은 소련의 베를린 점령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서유럽의 정치적 안정과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즉 얄타회담은 각국이 각자의 전략적 목표와 전후 영향력 확보를 위한 복잡한 개선을 하면서도 전쟁에서의 승리라는 공통 목표를 조율하고자 한 자리였습니다. 얄타회담에서 연합국 세 국가가 모두 찬성하고 합의한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우선 세 국가는 독일의 무조건 항복을 받아들이는 것에 동의했고 전후 독일을 분할하여 각각의 점령구역을 나누는 데 합의했습니다. 두 번째는 전범 처벌이었습니다. 나치 지도자들을 포함한 전쟁 범죄자들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유엔 창설입니다. 향후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해 국제연합을 창설하는 데 찬성했습니다. 네 번째는 일본과의 전쟁입니다.太平양 전쟁에서는 주로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일본과 싸우고 있었는데 소련은 독일이 항복한 후 일본과의 전쟁에 참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소련의 참전을 환영했죠. 마지막으로 세 국가는 동유럽의 해방 국가들에서 자유롭고 민주적인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는 표면적으로는 동유럽 국가들의 자율적 발전을 위한 것이었지만 사실 소련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한 영국과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만 이 약속은 이후 소련이 동유럽의 친소 정권을 세우면서 사실상 지켜지지 않았으며 냉전 초기의 긴장과 대립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소련의 베를린 점령을 용인함과 동시에 더 이상 서부전선에서의 대규모 공세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대신 서부전선에서 소련을 도와 독일군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얄타회담 이후 스탈린은 소강 상태에 접어든 동부전선의 소련군에게 시동 명령을 내립니다. 동부전선에 위치한 200만 명의 소련군은 크게 3개의 부대로 나뉘어져 있는데 독일 동부 국경선에 오데르 강까지 위치한 제2벨라루스 전선군, 베를린의 관문 젤로고지 근처까지 진출한 제1벨라루스 전선군, 그리고 베를린 남부 나이세강까지 진출한 제1 우크라이나 전선군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막아야 하는 나치 독일의 방어 병력은 고트하르트 하이니치가 지휘하는 비스툴라 집단군과 페르디난트 쇠르너가 지휘하는 중부 집단군을 각각 중앙과 남부에 배치시켜 추후의 결전을 준비합니다. 이 방어병력은 약 100만 명에 달하는 대군이었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대부분은 경험이 적은 신병들과 노병들로 이루어져 질적으로 매우 떨어져 있었습니다. 수도 베를린을 향한 소련군의 어택당 공격, 과연 제국의 심장을 가장 먼저 차지할 부대는 어디일까요?
스탈린은 제1벨라루스 전선군의 주코프와 제1우크라이나 전선군의 코네프에게 각각 베를린을 가장 먼저 점령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자존심 강한 두 장군을 경쟁시키며 독일에 대한 공세를 더 빠르게 진행하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스탈린은 경쟁을 통해 성과를 끌어내는 방식을 종종 사용했으며 이는 그의 리더십 스타일 중 하나였습니다. 때문에 두 장군은 서둘러 공격을 개시할 수밖에 없었는데 뭐든지 급하면 사고가 나는 법, 주코프의 군대는 베를린의 관문인 젤로고지에서 예상치 못한 고전을 맞이합니다. 이 방면에 방어를 맡은 독일의 비스툴라 집단군은 도로폭이 좁고 습지가 많은 고지의 특성을 살려 강을 범람시켜 기갑부대 위주의 소련군의 진격 속도를 저지합니다. 생각보다 단순한 시간 지연 작전에 불과했고 수적 우위에 있는 소련군이 우회 기동하거나 예비대를 투입하면 쉽게 격파할 수 있는 방어선이었으나 스탈린의 압박을 받은 주코프는 하루라도 빨리 젤로고지를 넘기 위해 정면으로 돌파하자는 무리수를 두게 되죠. 그 결과 제2벨라루스 전선군은 3일이나 걸려 젤로고지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지만 무리한 돌파로 인해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병력을 잃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에 반해 독일군은 1만여 명의 피해만 입었습니다. 거의 동시에 진격을 개시한 북쪽의 제2벨라루스 전선군과 남쪽의 제1우크라이나 전선군도 전력이 온전치 못한 독일 방어군을 각계 격파하며 베를린으로 차례차례 입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부 전선의 연합군도 공격을 개시하여 독일군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하여 엘베강 유역까지 도달하는데요. 이때 독일 남부 지역을 장악 중이던 소련 제1우크라이나 전선군과 조우하기도 했죠. 엘베강에서 만난 미군과 소련군은 서로 철모를 바꿔 쓴 채로 기념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는데 이는 베를린이 이제 완전히 고립되어 더 이상 빠져나갈 틈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로 서방 연합군과 함께 전쟁을 치르던 폴란드군은 보이텍이라는 곰을 길렀는데요. 보이텍은 일반적인 곰과 달리 이례적으로 두 발로 서서 사람처럼 물건을 들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보이텍은 군인들처럼 포탄 상자나 다른 물자들을 들고 옮기며 인간을 도왔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동물원에서 살다가 자연사하게 됩니다. 현재도 폴란드와 영국 등 여러 곳에 보이텍을 기리기 위한 동상과 기념비가 세워져 있죠. 4월 26일이 되자 베를린은 완전히 소련군의 손아귀에 들어왔고 베를린 방어 사령관인 헬무트 바이틀링은 국민 돌격대와 히틀러 유겐트 단원들까지 동원하여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현실적으로 그저 시간 끌기에 불과했습니다. 독일군은 엄청난 병력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독일군은 거짓 정보를 활용해 연합군을 속이려는 여러 시도를 했는데 그중 하나가 유령 군대 작전이었습니다. 독일군은 가짜 무전 신호와 페이크 정보전을 통해 서방 연합군을 혼란에 빠뜨리려 했으며 심지어 없어진 병력도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나무로 만든 전차나 비행기를 사용해 공습을 유도했지만 큰 성과를 내진 못했죠. 독일은 그만큼 절박했으며 히틀러는 점성술사에게 점을 치게 하여 전쟁의 승리를 예측하는 등 혼란스러운 정신상태를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베를린에 남은 독일 국민은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간단한 화기 조적법만 익힌 뒤 곧바로 시가전에 투입되었는데 이미 나치 독일에 대한 복수로 혈안이 되어있는 소련군에게 이들은 그저 제거해야 할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때문에 많은 민간인들이 소련군의 공격에 제대로 대응해보지도 못하고 희생당하게 되죠. 지하 벙커 안에 숨어있는 히틀러와 수뇌부들도 이러한 상황을 모를 리가 없었지만 히틀러는 게르만 민족의 나약함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다. 고로 나약한 게르만 민족은 없어져야 마땅하다 라는 어이없는 근거를 내세워 모든 국민들이 전부 싸우다 죽길 바랬습니다. 그런 가운데 끊임없이 베를린 외곽에 있는 야전부대에게 구원 요청을 했지만 이들은 이미 와해되어 서류상으로만 존재한 지 오래였죠. 이제 독일에게 남은 것은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소련군과 서방연합군이 각각 폴란드와 벨기에를 통해 독일 인근의 나치 점령지를 해방시키는 과정에서 그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나치의 강제 수용소가 세상에 밝혀지게 됩니다. 간간히 소문을 통해 유대인들을 조직적으로 학살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긴 했지만 그 실상을 직접 발견하고 보니 훨씬 더 끔찍하고 잔혹했던 것이죠. 본론으로 돌아와서 베를린을 포위한 주코프의 제1벨라루스 전선군은 여전히 히틀러가 항복할 의사를 보이지 않자 베를린 시가전에 돌입합니다. 베를린을 지키는 독일 수비병들은 대부분 판저파우스트와 저격총으로 무장한 어린 병사들과 늙은 병사들 뿐이었지만 건물 사이사이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소련군은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죠. 시간이 흐르며 소련군은 점점 베를린 시내 중심부로 진입했고 4월 30일 결국 소련군이 시내 중심부에 도달하자 히틀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깨닫고 연인 에바 브라운과 결혼식을 올린 뒤 지하 벙커에서 권총으로 자살했습니다. 세계를 전쟁의 불바다로 만든 히틀러의 결말은 허무하게 끝난 것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이탈리아의 독재자 무솔리니가 사망한 후 시신이 공개적으로 모욕당한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솔리니와 그의 애인은 체포된 후 총살당했고 시신은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모욕당하며 전시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히틀러는 자신의 시신이 그러한 처지에 놓이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자신이 죽은 후 시신을 화장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유언과 함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국가원사 총리의 지위를 나눠서 해군 총사령관 칼 데니츠 원수를 국가원수로 그리고 선전장관인 괴벨스를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의 오른팔이었던 괴벨스는 히틀러 사망 다음 날인 5월 1일에 아내와 함께 자녀들을 독살한 후 자살하면서 총리로서의 역할을 거의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괴벨스는 총리로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사망했기 때문에 독일의 전후 처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저항은 무의미해졌고 베를린 방어 사령관을 맡은 헬무트 바이틀링 또한 소련군에게 항복하기로 결정합니다. 5월 2일이 되자 소련군은 마침내 제국 국회의사당 건물에 소련 국기를 개양하는 데 성공합니다. 2차 대전의 종교를 상징하는 이 사진은 국회의사당 점령 이후 전투의 승전보를 위해 다시 연출한 사진으로 유대인 출신 소련 해군 정훈 군관이었던 예브게니 칼데이 중위가 촬영했습니다.
나치 독일이 그토록 핍박했던 유대인 출신의 소련군이 나치 독일의 몰락을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사진을 촬영하다니 이것이 바로 최고의 복수국 아니었을까요? 국회의사당 점령 이후 베를린 전투는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같은 날 낮, 독일군의 바이틀린 장군은 더 이상의 무의미한 희생을 막기 위해 항복을 명령했습니다. 이 항복 명령은 베를린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는 방송 차량을 통해 전파되었죠. 독일군의 마지막 저항마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참고로 이는 베를린에 국한된 부분 항복이었고 전체 독일군의 항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히틀러의 사망과 베를린 점령 소식은 곧바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지난 수년간 전장에서 싸움에 고통받았던 연합군 병사들은 이 소식을 듣고 승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독일이 패망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사실이 실감나는 순간이었죠. 이 소식은 베를린 외곽에 남아있던 독일군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특히 소련군의 복수를 두려워한 일부 독일 부대는 소련군이 아닌 서방연합군에게 항복하기 위해 필사의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이들은 소련 침공 당시 자신들이 저질렀던 만행을 떠올리며 포로로 잡힐 경우 끔찍한 보복을 당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실제로 소련군의 분노는 매우 컸습니다. 소련군은 독일군 병사들을 포로로 잡는 과정에서도 매우 가혹한 태도를 보였으며 항복하는 독일군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소련군과 독일군 잔존 병력 사이에 산발적인 전투가 발생하기도 했고 베를린을 점령한 소련군 일부는 약탈과 강간 등 민간인에 대한 폭력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괴벨스 사망 이후 독일의 지도자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사람은 칼 드니치였으며 5월 7일 드니치의 명령에 따라 독일군은 프랑스 랭스에서 서방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 서명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독일군은 서방연합군에 먼저 항복하고 소련군에게 항복하는 것을 뒤로 미루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소련은 이에 반발하며 모든 연합군 앞에서 다시 항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5월 8일 밤 소련의 요구에 따라 독일 정부는 소련 포함 모든 연합국 앞에서 다시 항복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두 번째 서명은 독일의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항복을 의미하며 유럽 전선에서의 전쟁 종료를 알렸습니다. 그렇게 약 6년간 진행된 지옥 같았던 유럽 전선은 끝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나치 독일은 패망했지만 지구 반대편의 태평양 전선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한창이었습니다. 소련군이 베를린에 진입할 1945년 4월 말에 태평양 전선에서는 일본의 최후의 보루 오키나와에서 미군과 일본군의 처참한 전투가 진행되고 있었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민간인들까지 동원하며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독일의 패망 소식을 듣고도 1억 총 옥세를 주장하며 히틀러보다 더한 본토 방어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유럽 전선에서의 전쟁을 마친 소련의 총구는 이제 일본을 향해 돌리게 되었습니다. 1905년 러일 전쟁 패전 후 일본에게 넘겨준 만주 지역의 일부와 사할린 지역을 되찾고 싶어했기 때문입니다. 얄타회담 당시 스탈린은 유럽 전선 종결로부터 3개월 후 일본을 향해 선전포고를 하기로 루즈벨트와 협의했기 때문에 정확히 3개월 뒤인 8월 9일에 만주 지역에 남아있던 관동군을 향해 총공세를 개시합니다. 물론 이때는 일본 제국이 이미 원자폭탄 2방으로 인해 빈사 상태였고 더 이상 방어할 전력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무의미한 공세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이때 만주와 연해주를 통해 한반도까지 들어온 소련군에 의해 북한 지역은 공산화가 되어버립니다. 몇 년 뒤 한반도에 있어질 비극의 서막이었죠. 연합군의 거대한 압박 속에서 일본 제국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고 남아있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었습니다.